march along, sing a song with the army of the free. Count the brave, count the true, who have fought to victory. We're the army and proud of our name. We're the army and proudly proclaim. First to fight for the right and to build the nation's might. And the army goes rolling along. Proud of all we have done, fighting till the battle's won. And the army goes rolling along. 자, 얘들아, 일단은 작년 기출 우리 간단하게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문학이랑 독서랑 너희가 풀면서 느꼈겠지만 난이도가 적당했던 것 같아. 그치? 어렵지 않게 느껴졌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라는 건 시간만 주어지면 누구나 다 잘 풀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야? 시간 내에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했고, 특히나 보게 되면은 산문 있지. 현대 소설하고 맨 뒤에 있었던 그 강도 몽유록하고 요렇게 산문들이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됐어. 오히려 현대 시나 고전 시가에 비해서도 훨씬 더 쉬웠거든?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문을 읽는 게 힘들잖아.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읽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 부담을 약간 줄여주려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아.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은, 산문에서 얘들아,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돼. 보게 되면은 뭐 A의 서술상 특징, 아니면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묻고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 특정한 부분만 읽고도 사실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부담을 최대한 지금 줄여주고 있는 거야. 사실 얘들아, 이렇게 밑줄이 없는 부분에서 세부 내용을 물어보면은 너희들은 그걸 더 어려워해.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읽을 시간이 없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거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학 공부할 때 A 부분,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고전 시가에 대해서인데, 고전 시가 얘들아 한번 봐봐. 우리 평소에 뭐 모의고사 풀고 연습할 때 고전시가 제일 어렵다고 할 때가 제일 많거든? 근데 오늘은 어땠어? 고전시가. 평소에 우리 공부할 때랑 비교하면 좀 스무스하지 않았어? 그치? 좀 수월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수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너희가 봤을 때 못 읽는 말이 있니? 못 읽는 말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문제를 내는 분들이 어떻게 내준 거야? 현대어로 다 풀이를 해서 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풀이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들아, 요 시가를 읽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가 없다고. 잘. 그치? 내가 안 어려우면 다른 애들도 다 별로 어렵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고전 시가는 항상 주제가 유형화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유형화된 주제에서 어디에 속하는 작품인지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초반에 조금 꼼꼼하게 읽어서 맥락을 잡은 다음에 이후까지 쭉 따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문학에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문학에서 최대한 시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사실 얘들아, 독서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지문인 법지문이 약간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지문이었지만, 이것도 시간만 충분하다면 너희한테 그렇게까지 어려운 지문은 아니야. 이게 제한 시간 내에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독서 지문 있지. 독서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을 거야 아마. 이거 너희 되게 빠르게 풀었지, 그렇지?
이 글을 봤을 때는 얘들아, 너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글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그걸 그냥 빠르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 지금 얘들아,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 매체 이론가인 매클루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그럼 이 글은 뭐 하는 글이야? 특정한 학자의 견해를 다루는 글이야. 그치? 그리고 이제 쭉 글을 한번 훑어봐, 그냥 눈으로. 중간에 플루서에다가 네모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지? 이거 뭐겠어? 사람 이름이겠지. 그치? 그러면 이 글은 뭐 하는 글이야? 매클루언이라는 사람하고 플루서라는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는 글이겠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 뭐가 나오겠어? 이 두 사람의 견해 차이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 눈으로 쫙 또 훑어봤을 때 눈에 띄는 거 뭐가 있어? 담론적 매체, 대화적 매체 나눠져 있는 거 보여? 그치?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들아, 실제로 너희가 문제 봐봐봐. 문제 보시면 플루서의 논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있고, 그리고 매클루언하고 플루서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 있고, 예상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맨 첫 번째 수록이 되는 지문 있잖아. 이런 지문을 볼 때는 너희가 딱 글을 눈으로 쭉 빠르게 훑고 어떤 문제가 나올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만 글을 읽을 때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독서에서는 중요한 게 일단은 눈으로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예상하는 거.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 그래야지 난이도가 쉬운 글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지문하고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정보를 캐치를 해줘야 하는 지문들이었어. 이제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분류 작업.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하위 항목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분류 작업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했을까, 얘들아? 이 지문은 뭐 하고 있는 지문이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지. 그치? 그러면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는 우리 항상 뭐 생각해야 돼? 영향 관계. 그치? 그 관계하고 순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었지? 그래서 걔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1문단 먼저 보시면 매클루언이라는 사람의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할 거야.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 그리고 소통 구조에 미치는 매체의 영향력에 특히 주목을 했대.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매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집중을 했겠지. 그치? 그는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모든 기술적인 수단을 다 매체로 규정을 해. 그리고 매체가 지닌 기술적 특징은 그에 부합하는 감각에 따른 지각 방식도 특정을 해.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지각 방식의 변화는 인간이 사고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대.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그냥 뭔 얘기야, 압축하면. 매체가 인간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게 되겠지. 그치? 문자 언어는 대상을 추상화된 방식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매클루언에 의하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불러온 인쇄 문화의 확장은 이와 같은 인식 방식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시각 사용의 비율을 현저하게 높이면서 그 외의 감각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도 어때? 인쇄 문화의 확장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후에 전자전기 기술 시대의 텔레비전, 얘는 어때? 반대로 문자 언어를 매개하지 않고 감각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파괴된 감각의 균형을 복원하는 역할을 했대. 그래서 텔레비전이 이제 대표적인 시청각 매체라고 할 수가 있지. 이게 이제 매클루언의 주장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뭐 인쇄 얘기하고 텔레비전 얘기하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은 거야.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인간의 사고방식이 달라진다. 인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이 문단 보시면 매체의 기술적인 특징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매체가 곧 메시지다 라는 선언에서 나타난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지? 문제하고 연결될 거니까. 이를테면 전광판 광고의 내용보다는 활용되어 있는 기술로 인해서 밤과 낮의 구분이 없어지고 리듬이 변화한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얘들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래. 뭐가 중요한 거래?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한 거래. 즉,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매체 자체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은 1문단에 제시되는 내용이나 2문단에 제시되는 내용이나 같은 맥락,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 이는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매체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제 요약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맥클루언의 이러한 주장은 매체가 사회적인 소통 구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어때?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기술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대. 왜?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존재야? 그냥 매체가 변화하면은 그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럼 인간을 되게 능동적이지 못한 존재로 보는 거지.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또 어때? 새로운 학자의 견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3문단에서는 플루서라는 사람의 견해를 제시할 거야. 매체가 인간의 사고 및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단 인정해. 그런데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장 나왔지? 그치? A뿐만 아니라 B의 형태의 매체를 활용한 소통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대. 근데 얘들아, 매체 그 자체하고 소통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A뿐만 아니라 B의 형태로 나눠주고 있는 거지. 그치? 앞에서 이 맥클루언이라는 사람이 비판받았던 이유가 뭐야, 얘들아? 왜 비판받았니? 이유가 뭐였어?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잖아. 근데 소통이라는 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 상호작용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아마도 인간의 능동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마저 보면 플루서에 따르면 매체는 담론적 매체와 대화적 매체로 구분이 된대. 이들 간의 차이는 의사소통 회로도를 통해서 설명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서 담론적인 매체인 것이 있고 대화적 매체인 것이 있대. 담론적 매체의 경우에는 송신자와 수용자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일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체야. 그러면은 우리 떠올려 볼 수 있는 매체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던 TV 같은 거, 아니면 신문 같은 거. 그런 경우 어때? 송신자랑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그치? 담론적인 매체에서는 개별적인 송신자가 분산된 여러 수용자들에게 다발 회로도를 통해서 정보를 송신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 여기서 수용자들은 송신자와 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용자 개개인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채널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TV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너희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담론적 매체에서 수용자와 송신자의 역할은 동일 매체 내에서는 바뀔 수가 없어. 그치? 뭐 예를 들어서 TV 시청자가 사실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경우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치? 그렇지만 동일한 매체 내에서는 바뀔 수가 없고, 수용자가 기존의 송신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별개의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와 달리 바로 나왔지.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야. 대화적 매체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 얘랑 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 준 거잖아. 근데 앞에 거는 뭐래? 개별 송신자가 여러 수용자들에게 일방적 소통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지금 명칭부터가 대화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야?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또 가능하지? 그치?
쌤이 지문 보면서 얘들아 뭐 이러이러한 예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할 텐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글을 읽을 때 웬만하면 얘들아 자꾸만 다음 내용을 예상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가 이 글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야 이 글 내용이 너희 머릿속에 남아. 알겠지? 그리고 이제 마저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체가 대화적 매체이다. 그래서 이 매체에서는 참여자 상호 간의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고 생산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그래서 양방향 소통. 송신자와 수용자의 구분은 무의미하지. 왜? 내가 줄 때는 송신자였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수신자가 될 거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소통 주체의 역할은 계속 변화한다. 한편 플루서는 하나의 매체가 그것이 활용되는 방식이나 목적 등에 따라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때? 대화적 매체야. 그치? 그런데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그냥 뉴스 기사만 봐. 그런 경우에는 어때? 담론적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에도 얘들아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야? 활용되는 방식이나 목적, 즉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 훨씬 더 인간의 영향을 크게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한 플루서는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분배하는 담론적인 소통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여 새로운 정보로 합성하는 대화적 소통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소통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보았대. 대중 매체가 지배하는 20세기의 현실에서 다발 회로도에 의한 소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적 속성을 지닌 매체 역시 담론적 매체로 기능하고 있음에 대해서 뭐 했대? 비판했대. 왜? 이 사람은 뭘 중시한 사람이니까. 양방향 소통. 그치? 그래서 담론과 대화의 협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플루서라는 사람은 인간의 능동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상호 소통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제 맥클루언과 플루서의 차이점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 1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설명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 내용 구조,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지? 요거는 너희가 되게 빠르게 또 답을 찾았을 것 같아. 왜? 정답 선지가 1번에 바로 있었죠. 매체의 서로 다른 측면에 주목하는 두 학자의 논의, 대비, 대조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처음에 글 딱 봤을 때 일단은 눈으로 쫙 훑어보라고 했었지. 그것만 해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2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얘들아 매체가 곧 메시지다 라는 말이었거든. 이 말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어? 매체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어. 그치? 매체 자체의 영향력. 그러면 그 매체 자체를 의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지를 답으로 골라줘야겠지. 3번 선지 봐봐. 매체가 지닌 기술적 특징. 매체 자체의 특징이 소통 구조에 일으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소통 방식이나 인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3번이었고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플루서의 견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선지 구성을 보면 얘들아 뭐 하고 있어? 담론적 매체하고 대화적 매체하고 뭐 하는 거야? 비교하고 있는 선지들이거든?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매체의 차이점이 뭐였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필요한 문제였어. 정답은 몇 번이 될까? 5번이었어. 담론적 매체와 달리 대화적 매체에서는 송신자가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매체라는 게 뭐야? 기본 전제 자체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지. 그러면 얘는 요게 틀렸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여기까지도 너희가 쉽게 다 해결을 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맥클루언과 플루서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 일단 가의 경우에는 신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나에서는 텔레비전 얘기하고 있죠. 선지로 넘어가 볼게. 1번 선지부터 한번 쭉 보면 맥클루언은 가의 새로운 제지 기술의 등장, 이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수 있게 만드는 배경이지. 이것을 계기로 사람들이 어때? 문자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여기게 됐다. 이 내용은 지문에 나와 있었던 인쇄 매체의 발달이 불러온 결과하고도 대응이 되죠. 다음에 2번. 플루서는 가에 제시된 상업 광고 지면의 확대가 담론과 대화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소통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한다고 보겠군. 이건 어때 얘들아? 담론이랑 대화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 광고 지면을 확대해.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는지를 생각하면 돼. 양방향 소통 어때? 가능해 불가능해? 광고 지면을 확대한다고 해서 양방향 소통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야. 대신에 이제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보기에서는 재정적인 기반이 구독료에서 광고료로 전환됨에 따라 독자층이 확대되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만큼 수용자가 늘어난 거야. 수용자와 송신자의 역할이 바뀐 거는 아니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 요 선지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선지였어. 그리고 이제 3번 선지 보시면 플루서는 가에 제시된 신문의 독자층 확대가 신문이라는 담론적 매체의 의사소통 회로도를 다른 유형으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보겠군. 2번이랑 3번은 비슷한 의미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선지지. 그래서 2번을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면 3번 판단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다음에 이제 4번. 맥클루언은 나의 텔레비전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자 언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각의 균형을 복원하는 데 기여한다. 지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요거는 정답은 5번이야. 플루서가 나의 텔레비전이 라디오와 달리 대화적 매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준다? 근데 이 생생한 연결의 느낌은 뭐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대화적 매체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얘는 일방향 소통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어휘 문제. 항상 얘들아 어휘 문제 먼저 풀고 글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는데 어휘 문제도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이 결성되다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까지 그냥 평가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죠. 이 결성되다라는 단어는 얘들아 앞에 항상 뭐가 와야 돼? 구체적인 조직이 나와줘야 돼. 조직이나 단체. 항상 단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체적인 대상이 앞에 올 수 있냐 아니면 추상적인 대상이 올 수 있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법지문 한번 볼까? 자, 1문단부터 한번 살펴볼게. 일단 얘들아 이 글 같은 경우에도 너희 처음에 이렇게 쫙 훑어보면서 뭐 생각해야 될까? 1문단에서 강제 집행이라는 키워드에 네모를 딱 쳐줬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이 글의 중심 화제가 강제 집행이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때? 강제 집행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때 뭐 해줘야겠어?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그리고 간접 강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1문단 내용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 절차인 강제 집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대. 그리고 그 집행 방법으로서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강제 집행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강제 그리고 대체 집행, 간접 강제 나누어서 파악을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직접 강제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대. 그러면은 우리 파악해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유형력을 행사한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와 상관없이 실현한대. 그치? 의사와 무관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대체 집행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비용을 추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해놓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체 집행은 말 그대로 대신해서 집행하는 거. 그리고 이후에 뭐한다? 추심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접 강제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 또는 구금 등의 제재를 예고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래. 압박을 가해. 그러면 압박을 줬으니까 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아, 이제는 이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이행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간접 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라는 규정을 제시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채무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직접 강제와 대체 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행의 강제를 실현하는 반면, 그럼 얘들아 이 내용 봤을 때 우리 분명히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직접 강제에 대해서만 이 내용을 적어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해주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 글에서는 간접 강제하고 직접 강제, 대체 집행하고 나누어서 요 두 가지가 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얘만 조금 더 특별한 아이다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차이점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간접 강제는 어때?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어서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니까 채무자의 자유의사, 즉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른 선택권을 부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채무의 성질상 직접 강제나 대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만이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된다. 그럼 일단은 강제 집행을 할 때 먼저 고려가 되어야 하는 건 뭐겠어? 얘 아니면 얘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경우에 간접 강제를 집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 내려가서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 채무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치? 앞에서 이에 대한 힌트가 나왔었지? 앞으로 이 내용 나올 거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주는 채무, 두 번째 하는 채무. 일단 첫 번째 주는 채무에 대해서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래. 물건의 인도. 그래서 말 그대로 물건을 주는 거야. 그것을 주는 채무라고 하는데 주는 채무에 대한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대. 그러면 직접 강제에 대해서 주는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어떻게 해? 물건을 그냥 뺏어. 그리고 채권자에게 인도를 해요. 특정 물건을 인도하는 이러한 채무가 이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기억해서 특정 물건을 인도하는 채무 밑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이것은 뭐에 의해서 집행된다? 직접 강제에 의해서 집행된다. 그걸 파악하는 게 필요했던 거야. 다음에 이제 하는 채무는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직접 강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채무의 성질에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집행을,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적용하게 된대. 그러면은 이제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나눠야 돼? 하는 채무인 경우에 대체성이 있다. 그러면 대체 집행. 그리고 하는 채무 중에서 대체성이 없다. 그 경우에는 간접 강제. 요렇게 또 분류를 해주시고, 하는 채무는 불법 건축물 철거와 같이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자귀 채무와 관망을 방해할 건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자귀 채무로 나뉜대.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지금 채무의 성질을 나눠주고 있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것이냐, 소극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자귀와 부자귀로 나눠주고 있지. 자귀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을 요구. 부자귀는 어때? 소극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 그래서 지금 보면 얘들아, 관망을 방해할 건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옆에다가 딱 건물이 생겨. 그럼 여기 빛 하나도 안 들어오겠지.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뭐 요구할 수 있어? 건물 짓지 마라 요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부자귀 채무가 된다라는 거야. 자귀 채무는 다시 대체적 자귀 채무와 부대체적 자귀 채무로 구분이 된대. 얘는 대체적인 게 있고 부대체적인 게 있어. 근데 아까 우리 분명히 요 내용 확인했잖아.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집행이 가능하고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대체적인 것이 가능하면 얘는 뭐 하겠어? 대체 집행하겠지. 부대체적이면 뭐 하겠어? 간접 강제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제3자가 채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어서 대체 집행이 가능한 대체적 자귀 채무. 이것과 달리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자귀 채무의 경우에는 간접 강제만 허용이 된다. 그래서 예상한 그대로의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만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서 대체성이 없는 부자귀 채무. 이 경우에는 간접 강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사실 얘들아 지금 요 뒤에 있는 문장 있잖아. 또한을 기점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 똑같은 거야. 그치? 뭐래? 대체성이 없어. 부자귀 채무야. 그러면 뭐다? 간접 강제한다. 그리고 이제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대체적 자귀 채무의 예로는 채무자만이 게시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고 있는 포스터 등을 제거할 채무와 같이 사실상 채무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채무. 그리고 어음 등의 서명할 채무와 같이 무조건 채무자 자신이 해야지만 효과가 생기는 채무 등이 있대. 그럼 니은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고? 니은은 어떻게 집행한다? 간접 강제로 집행한다. 그렇게 파악하시고, 다음에 이제 부자귀 채무의 예로는 통행 방해 금지 채무, 출입 금지 채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위반한 경우가 또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귀, 부자귀 이렇게 나누고 있고, 부자귀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간접 강제. 그리고 자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줬지? 얘는 대체 집행, 얘는 간접 강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음 이제 가 부분 한번 보자. 그러나 부자귀 채무의 위반 결과 남아있는 유채물의 제거, 장래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물적 설비의 설치 등은 대체 집행에 의한대. 그럼 얘들아, 요 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은 뭘 생각해야 돼? 왜 이것을 대체 집행에 의해서 집행을 할까? 대체 집행이 뭐였지를 생각해야 돼.
알겠지? 대체 집행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지? 그거 생각해 주시고 1조 방해 금지 채무에 위반하여 설치된 차폐물의 제거, 출입 금지 채무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담을 설치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이는 부작위 채무 자체에 대한 강제 집행이 아니래. 그러면 요 대체 집행을 하는 이유하고 얘들아 요 문장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9번 문제 잠깐 볼까 얘들아? 9번 문제.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얘 정답은 3번이 될 거야 얘들아. 왜? 대체 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는 걸 일단 전제하고 있잖아. 대체 집행 가능하려면 뭐에 해당돼야 돼? 대체적인 자기 채무에 해당이 되어야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얘의 경우는 요 문장에 따라서 부작위 채무 자체에 대한 강제 집행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개로 파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저 내용을 보면 한편 디귿, 저작, 강연, 연주, 연극 등을 할 채무와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 고유의 예술적 또는 학문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강제를 가해. 그러니까 압박을 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해야 돼. 근데 막 압박을 줘서 연주를 시켜. 그러면 그 폼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접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데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채무에 해당한다. 그러면 얘들아 디귿에 대해서는 요거뿐만 아니라 간접 강제뿐만 아니라 직접 대체 모두 다 불가능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다음에 이제 단락 넘어가서 간접 강제 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해야 할 자기 혹은 부작위 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간 그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이런 것을 명시해야 하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법원이 그 근거를 참고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지. 단 법원의 판단은 채권자가 신청한 이행 기간이나 배상금의 액수 이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서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관해 증거를 갖춰서 소명을 해야 돼. 그러면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보여줘야 돼? 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이 증명이 안 되면 법원에서 어떻게 하겠어? 간접 강제에 대해서 집행을 허락해주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가 간접 강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사안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간접 강제가 집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제시를 하고 있었죠. 이제 남은 문제들 보자. 6번 윗글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정답은 4번이었어 얘들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채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 디귿이었지. 디귿과 같은 채무의 경우. 근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죠?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주지 않았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7번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너희가 쉽게 풀었을 것 같아.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직접 강제가 불가능한 자기 채무는 모두 대체 집행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대체 집행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했어? 요게 필요했어. 대체성이라는 기준. 만약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로 넘어가야 되겠지. 간접으로.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엔 8번. 기역부터 디귿까지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선지를 한번 쭉 볼게. 1번부터. 기역은 채무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 않을 것이면 자기랑 부자기 중에 뭘 의미하는 거? 부자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근데 기역은 뭐야, 얘들아? 특정 물건을 인도하는 채무야. 즉 자기 채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2번. 니은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대체 집행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니은은 어때, 얘들아? 강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 디귿은 제3자가 대신 이행하면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다음에 4번. 기역, 니은 모두 불이행 시 유형력을 행사한다. 근데 이 유형력의 행사라는 것은 직접 강제를 의미했어.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겠죠? 다음에 5번. 니은, 디귿 모두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그러면 요거 키워드 딱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간접 강제를 떠올려야 되겠지. 채무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얘는 디귿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어때? 강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9번은 아까 봤으니까 패스하고 10번 문제 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쌤이 보기에 요 법 지문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4점짜리로 나온 두 문제 있지. 9번하고 10번하고. 10번도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보기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A 빌라에 거주하는 갑은 누수가 발생해서 주인 을을 상대로 누수 방지 공사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은 이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 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갑은 을이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달 안에 안 한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월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 라는 간접 강제를 함께 신청을 했어. 이에 대해 법원은 누수 방지 공사 이행에 대한 청구는 인정을 했대. 그런데 간접 강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간접 강제 신청은 얘들아 어떤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 지문에서 마지막 단락 내용 참고하면 우리 알 수 있죠.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었어. 그치? 적절한 근거가 필요했고 또 그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지. 해당 채무가 간접 강제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대. 또한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즉 이거는 개연성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월 100만 원이 적정한 배상액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너무 많이 달라 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대요. 그러면 선지들 한번 차례대로 볼게. 1번 선지부터. 법원은 을이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에 대해서 갑과는 판단을 달리한 것이군. 갑의 입장에서는 어때? 얘 분명히 이행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접 강제에 대해서도 청구를 했던 거지. 근데 법원은 아니야 할 것 같아 하고 기각시켰죠. 다음에 2번 선지 보시면 법원은 갑이 신청한 간접 강제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부당히 제한한다고 판단했대. 얘들아 우리 분명히 지문 읽으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 있었던 것 같지? 무언가를 부당히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간접 강제에 대해서. 근데 요 제한한다라는 것이 얘들아 뭐였어? 어떤 선택권을 제한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선택권? 어떤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였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른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였어.
그러면 지금 이번 선지를 봤을 때 얘들아,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정답은 2번이었어. 그리고 이제 3번 선지 보시면 법원은 갑이 제출한 증거가 공사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군. 4번도 을이 이행해야 할 채무가 부자기 채무나 부대체적 자기 채무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채무로서 이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준 거지. 그리고 마지막 5번. 갑의 첨부 자료만으로는 어때? 배상금이 액수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